오빠, 강지훈 이병. 나 유나야. 오빠! 강원도 최전방 군부대의 차가운 철책을 붙잡고 한 어린 소녀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규정상 안 된다는 차가운 말로 앞을 가로막는 군인들과 서류 한 장이 한 가족의 절박한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비정한 세상의 벽.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처럼 굳게 닫힌 세상의 문을 두드리던 한 소녀의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철옹성 같던 규정의 벽을 무너뜨리고 벼랑 끝에 선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하게 되는지에 대한 가슴 뭉클하고 통쾌한 드라마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의 심장이 잠들기 시작하는 자정.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꺼지지 않는 불빛과 사람들의 고함으로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21살의 강지우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낄 겨를도 없이 자신의 몸만 한 배추 포대들을 쉴 새 없이 트럭에서 짐칸으로 옮겼다. 안전화 아래로 질척이는 바닥의 물기와 채소 찌꺼기들이 그의 젊음을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마다 그의 눈앞에는 두 얼굴이 아른거렸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아래 자글자글한 주름이 자리 잡은 할머니 박순자 여사와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여동생 유나의 얼굴이었다. 새벽 5시 지옥 같던 작업이 끝나고 일당 8만 원을 손에 쥔 지훈의 발걸음은 관악구 신림동의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향했다. 서울의 화려함과는 철저히 격리된 회색빛 다세대 주택들이 곰팡이처럼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는 동네. 그들의 보금자리는 계단을 대여섯 칸 내려가야 하는 반지하 방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눅눅한 공기와 희미하게 섞인 할머니의 약파스 냄새가 지훈에게는 집의 유일한 향기였다. 왔냐?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익숙하게 자기 자리에 몸을 던졌다. 네, 할머니. 주무세요. 유나는요? 내 방에서 자고 있다. 밥은 먹었고?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시장 구석에서 얻어 마신 뜨거운 커피 한 잔이 전부였지만 할머니의 걱정을 한 숟갈이라도 덜어내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유나가 자는 작은 방을 들여다보았다. 제 방도 없이 오빠의 낡은 책상 옆에 작은 요를 깔고 잠든 동생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나서야 지훈은 비로소 하루의 끝을 실감했다. 지훈의 세상은 11살에 무너졌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추락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후였다. 슬픔을 감당할 새도 없이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렸고 남편의 죽음과 지독한 가난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어느 날 밤 지훈과 4살배기 유나를 남겨둔 채 편지 한 장 없이 사라졌다. 그 후로 할머니가 두 손주의 유일한 울타리가 되었고 지훈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온갖 험한 일을 도맡으며 소년 가장의 멍에를 짊어졌다. 그렇게 10년 지훈은 할머니의 약값과 유나의 학원비를 버는 기계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에게 또 다른 의무를 요구했다. 20살이 되던 해부터 날아오기 시작한 병무청의 편지들은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족쇄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21번째 생일이 지난 가을, 우편함에 꽂힌 두툼한 봉투는 마지막 경고처럼 보였다. 입영통지서라는 5글자가 그의 눈을 후벼 팠다. 이걸 어쩌면 좋으냐? 할머니는 너덜너덜해진 가족관계 증명서를 손에 쥔 채 한숨만 내쉬었다. 그 종이 위에는 10년 전 집을 나간 어머니의 이름이 모라는 이름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지훈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울지방병무청을 찾았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거대한 관공서 건물은 그를 더욱 위축시켰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마주 앉은 중년의 공무원은 지훈이 내민 서류들을 기계적으로 훑어볼 뿐이었다. 강지훈 씨. 안타깝지만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은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저희 사정은 이미 서류로 다 제출했는데요.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동생은 아직 중학생입니다. 제가 없으면 당장 수입이 끊깁니다. 어머니는 10년째 연락도 없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고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양의무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규정이요? 그 서류 한 장이 지금 저희 가족이 처한 현실보다 더 중요합니까?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합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공무원은 잠시 안경을 고쳐 쓰더니 매뉴얼을 읊듯 대답했다. 어머님께서 자의로 가출하신 경우 실종 신고 대상이 되기 어렵고 설령 신고가 접수된다 하더라도 법적 가족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과 연락이 닿아서 부양불가 확인서나 소득 증명 자료를 받아오시면 재심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10년간 그림자조차 보지 못한 어머니를 찾아내라는 말은 그냥 군대에 가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지우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대한 유리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그는 결국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또다시 무너져야 했다. 입대를 한 달 앞둔 어느 저녁, 세 식구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얼마 남지 않은 돈을 털어 지훈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였다. 유나는 오빠가 떠난다는 생각에 밥알만 깨작거릴 뿐 말이 없었다. 유나야, 오빠 없어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학교 빠지면 안 돼. 응? 오빠가 편지 매일 할게. 무슨 일 있으면 꼭 편지로 다 얘기하고. 돈 아껴 쓰고. 지우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자신이 없는 동안 두 사람이 겪어야 할 고통을 상상하니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다. 그날 밤 유나는 오빠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지우는 동생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삼켰다. 오빠 무서워. 괜찮아. 오빠 금방 휴가 나올게. 그때까지 우리 유나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지우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MP3 플레이어를 유나의 손에 쥐어주었다. 몇 년 전 아르바이트 월급을 처음 받아 유나에게 사준 그들의 몇 안 되는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이거 듣고 있어. 오빠가 유나 좋아하는 노래 많이 담아놨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던 11월의 아침, 지우는 의정부 306보 충대대 앞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멀어지는 할머니와 유나의 모습을 차창 밖으로 보며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저들을 지켜야 하는데 왜 국가는 나를 저들에게서 떼어놓으려 하는가? 대답 없는 질문만이 그의 가슴을 맴돌았다. 수많은 장정들과 그 가족들이 흘리는 눈물 속에서 지우는 그렇게 세상과 잠시 격리되었다. 의정부에서의 짧은 대기 기간이 끝나고 지훈이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은 대한민국 최동북단 강원도 고성이었다. 그가 속하게 된 부대는 율곡부대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육군 제22보병 사단이었다. 서울 촌놈인 그에게 동해의 거친 파도 소리와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철책선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신병교육대에서의 5주 훈련은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부딪히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완전 군장으로 산을 오를 때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각계 전투 훈련으로 온몸은 멍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다. 매일 밤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에 누우면 신림동 반지하 방에 남겨진 할머니와 유나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동기들은 대부분 대학을 휴학하고 온 평범한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여자친구 이야기, 복학 후의 계획, 전역하면 뭘 할지에 대한 희망 섞인 대화로 고된 하루를 마무리했다. 지우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가족의 생계라는 단 하나의 현실만이 존재했다. 그는 매일 밤 관물대 구석에서 손전등 불빛에 의지의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할머니 유나에게. 오빠는 잘 지내. 여기는 공기도 좋고 밥도 아주 맛있어. 동기들도 다 착하고 간부님들도 잘해주셔.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할머니는 약 잘 챙겨 드시고 유나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오빠는 여기서 늠름한 군인이 되어서 돌아갈게. 보고 싶다. 편지의 내용은 언제나 밝고 씩씩했다. 차마 이곳의 고됨과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 편지들이 가족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무력함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자기기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자대인 22사단 예하 보병대대로 전입한 후 그의 군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다. 그가 배치된 곳은 해안 경계 임무를 맡은 소초였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경계 근무와 혹독한 훈련, 그리고 엄격한 군기는 21살 청년의 어깨를 짓눌렀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파도 소리는 밤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증폭시켰다. 다행히 그에게도 작은 위안은 있었다. 분대장인 김상병은 말수가 적고 늘 걱정에 차 있는 지훈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강이병, 무슨 힘든 일 있냐? 표정이 늘 안 좋아. 지훈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김상병의 진심 어린 눈빛에 조금씩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김상병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후로 김상병은 훈련 중에 지훈을 더 챙겨주거나 가끔 PX에서 먹을 것을 사주며 그를 격려해 주었다. 작은 배려였지만 지훈에게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온기처럼 느껴졌다. 부대의 경내 구호인 충성을 외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충성하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서 있는지 되묻곤 했다. 국가인가 아니면 그 국가가 외면한 자신의 가족인가. 한편 지훈이 떠난 신림동의 반지하 방에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다. 지훈이 입대 전에 남기고 간 얼마 안 되는 돈은 할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박순자 할머니는 지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아픈 허리를 이끌고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새벽 찬 공기를 맞으며 동네를 돌고 무거운 리어카를 끄는 것은 일은 넘은 노인에게는 고문에 가까운 일이었다. 유나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다. 오빠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집안의 모든 어둠과 추위가 자신을 덮치는 것 같았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싸늘한 방 안에서 홀로 할머니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친구들이 학원에 가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평범한 일상이 유나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다. 비극은 어느 비오는 늦가을 오후에 찾아왔다.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파른 골목길을 내려오던 박순자 할머니는 빗물에 젖은 낙엽을 밟고 그대로 미끄러졌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옆으로 넘어지면서 엉덩이 쪽에서 뚝 하는 끔찍한 소리가 났다. 극심한 고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그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기까지 할머니는 차가운 빗속에 한참을 방치되어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집에서 가까운 보라매병원이었다. 검사 결과는 고관절 골절. 당장 수술을 해야 하지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할머니가 보이지 않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저녁이 되어도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유나는 울먹이며 동네를 헤맸다. 결국 이웃 아주머니를 통해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고통에 신음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유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의사와 간호사는 13살 소녀에게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설명하며 수술 동의서의 서명을 요구했다. 유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울기만 했다. 결국 이웃 아주머니가 임시 보호자 역할을 해주어 겨우 수술은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앞으로의 간병 문제까지. 13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벽이었다. 오빠는 멀리 강원도에 있고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다. 이제 이 세상에 정말로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 유나는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가방 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지훈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오빠는 잘 지내니 걱정 마라는 글자가 눈물에 번져 희미하게 흘러내렸다. 그 순간 유나의 작은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오빠를 만나러 가야 해. 할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유나의 시간은 잿빛으로 멈춰버렸다. 낮에는 학교에 갔지만 수업 내용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병원비 걱정과 혼자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보라매병원으로 달려가 할머니 곁을 지켰다. 박순자 할머니는 마취에서 깨어난 후
유나를 보자마 눈물부터 흘렸다. 유나야, 이 늙은이가 괜히 너까지 고생시키는구나. 지훈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라. 군 생활하는데 신경 쓰면 안 된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다. 밤이 되면 다시 신림동의 텅 빈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야 했다. 불 꺼진 집, 냉기만 감도는 공기,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가 13살 소녀에게는 세상의 모든 공포를 응축해 놓은 것 같았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오빠의 채취가 남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지훈이가 남기고 간 돈은 할머니의 수술비와 초기 입원비로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병원 원무과에서는 연일 진료비 중간 정산을 독촉했다. 유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친척이라고는 몇 년 전 연락이 끊긴 먼 친척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지쳐 잠든 유나의 꿈에 오빠가 나타났다. 군복을 입은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꿈에서 깨어난 유나는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오빠를 만나야 했다. 오빠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유나는 책상 서랍을 뒤져 오빠가 보낸 편지 봉투들을 모두 꺼냈다. 그중 하나의 발신인 주소란에 적힌 글씨를 노트에 꼼꼼히 옮겨 적었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552 사서함 XO 육군 제22보병사단 555부대 강지훈 이병. 강원도 고성군이라는 지명이 얼마나 먼 곳인지, 그곳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유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오빠의 이름 석자만이 유일한 등대처럼 보였다. 그날 밤 유나는 작은 배낭 하나를 꾸렸다. 돼지 저금통을 깨서 나온 꼬깃꼬깃한 지폐와 동전들을 모두 긁어 모으니 57,000원. 그것이 전 재산이었다. 두툼한 외투와 갈아입을 옷까지, 물 한 병, 그리고 오빠의 편지 뭉치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들러 잠든 할머니의 곁에 오빠 보고 빨리 올게요. 걱정 마세요라는 짧은 쪽지 하나를 남겨두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신림동 골목길을 유나는 홀로 걸어 나왔다. 신림역에서 난생 처음 혼자 타는 지하철은 거대한 괴물 같았다. 출근길 인파에 휩쓸려 겨우 2호선에 몸을 실었다. 수많은 어른들 틈에 낀 작은 소녀에게 누구 하나 관심을 갖는 이가 없었다. 유나는 가방끈을 꽉 움켜쥔 채 오빠가 알려준 대로 강변역에서 내렸다. 눈앞에 나타난 동서울 종합터미널의 규모에 유나는 압도당했다. 수많은 행선지 표지판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매다 겨우 매표소 창구 앞에 섰다. 어디로 가야 해요? 유나가 내민 노트의 주소를 본 매표소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고성? 고성 가는 건 없고 속초로 가야 해. 꼬마야 혼자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오빠 만나러 가요. 군대에 있어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유나의 절박한 눈빛에 더는 묻지 않고 속초행 버스표 한 장을 내주었다. 오전 8시 30분 출발. 유나는 플랫폼에 정차한 거대한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천천히 터미널을 빠져나가 서울의 익숙한 풍경들이 멀어지자 그제야 덜컥 겁이 났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미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학생, 어디가? 라고 물었지만 유나는 그냥 강원도요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혹시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까봐 두려웠다. 서울을 출발한 지 2시간 반이 지났을까? 차창밖 풍경은 온통 울긋불긋한 산으로 변해 있었다. 미시령 터널을 지나자 거짓말처럼 푸른 동의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버스는 마침내 속초 시외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시간은 정오를 막 넘기고 있었다. 서울보다 공기가 훨씬 차가웠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였다. 부대까지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막막했다. 유나는 터미널 앞에 줄지어 서 있는 택시 중 한 대로 다가갔다. 아저씨, 여기로 가주세요.
유나가 내민 주소를 본 50살쯤 되어 보이는 택시 기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여긴 22사단 본부인데. 학생이 여긴 어쩐 일이야? 누구 면회 왔어? 네, 오빠요. 오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너 혼자야? 어른들은? 저 혼자예요. 기사는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더 캐묻지 않고 미터기를 눌렀다. 일단 타. 가는 데까지 가보자. 택시는 속초 시내를 빠져나와 북쪽으로 향하는 7번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오른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겨울 바다가, 왼쪽으로는 설악산의 장엄한 울산 바위가 스쳐 지나갔다. 아름답지만 어딘지 모르게 스산한 풍경이었다. 택시는 점점 북쪽으로 올라갔고 군사분계선 5km라는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나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약 30분을 달린 택시는 마침내 율곡부대라는 거대한 글씨가 새겨진 부대 정문 앞에 멈춰섰다. 다 왔다. 저기가 부대 정문이야. 감사합니다. 택시비는 2만 원이 넘게 나왔다. 유나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2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건넸다. 이제 남은 돈은 10,000원 남짓. 돌아갈 차비도 없는 상황이었다. 택시가 떠나고 유나는 거대한 부대 정문 앞에 홀로 섰다. 높게 솟은 철조망과 충성이라는 구호, 그리고 총을 맨 채 부동자세로 서 있는 위병들의 모습에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 돌아갈 수는 없었다. 유나는 작은 2 주먹을 불끈 쥐고 위병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저기요. 유나의 작은 목소리는 겨울바람에 흩어졌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이경수 상병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가 자기 눈을 의심했다. 군복과 군용 차량 외에는 좀처럼 볼 일이 없는 부대 정문 앞에 작은 배낭을 맨 어린 소녀가 홀로 서 있었다. 꼬마야, 여긴 어떻게 왔어? 위험한 곳이야. 빨리 돌아가. 이 상병은 당황했지만 일단 규정대로 대응했다. 민간인, 특히 어린아이가 부대 정문까지 혼자 온 경우는 그의 군 생활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 저 오빠 만나러 왔어요. 여기 강지훈 이병 있나요? 강지훈 이병? 알긴 아는데 오늘은 평일이라 면회가 안 돼. 면회는 주말에, 그것도 미리 신청해야 하는 거야. 이 상병의 기계적인 답변에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그 먼 길을 오직 오빠를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왔는데 만날 수 없다는 말이 청천벽력처럼 들렸다. 안 된다고요? 저 정말 멀리서 왔어요. 꼭 만나야 해요. 제발요. 유나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규정이라 어쩔 수 없어. 정말 미안하다. 주말에 다시 와줄래? 옆에 있던 다른 위병도 곤란한 표정으로 거들었다. 그들 역시 앳된 소녀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위병소 근무자는 부대의 첫 번째 방어선이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규정을 어길 수는 없었다. 싫어요. 저는 오빠 꼭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란 말이에요. 유나의 울음은 절규로 바뀌었다. 소녀는 차가운 철제 정문으로 달려가 쇠창살을 붙잡고 흔들기 시작했다. 오빠. 강지훈 이병. 나 유나야. 오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녀의 울음소리가 삭막한 부대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위병들은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아이를 강제로 떼어낼 수도 그렇다고 들여보내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상황을 보고받은 당직사관이 달려왔지만 그 역시 규정상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세상이 무너진 듯한 아이의 통곡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후벼 팠다. 바로 그때였다. GOP 전방 진지 순시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검은색 지휘관 차량 행렬이 정문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선두 차량에는 노란색 바탕에 별 2개가 선명한 부대 지휘관 표지판, 즉 사단장 차량임을 알리는 성판이 붙어 있었다.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인물은 바로 제22보병 사단장 이성진 소장이었다. 30년 넘게 군에 몸담아온 그는 참군인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훈련 때는 그 누구보다 엄격했지만 부하들을 대할 때는 아버지 같은 온화함을 보여 장병들의 신망이 두터운 지휘관이었다. 정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을 발견한 그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보통의 지휘관이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상황. 하지만 그는 운전병에게 명령했다. 차 세워. 사단장의 지휘 차량이 위병소 앞에 멈춰 서자 위병들과 당직사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이 허둥지둥 달려와 경례를 붙이는 사이 이성진 소장은 차에서 내려 소란의 근원지인 작은 소녀에게로 향했다. 그의 등장에 모두가 얼어붙었고 유나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이성진 소장은 자신의 계급장을 보고 겁을 먹은 주변의 부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울고 있는 유나 앞에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180cm가 넘는 거구의 장군이 흙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어린 소녀와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은 지켜보는 모두에게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꼬마야. 사단장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갑자기 나타난 어깨에 반짝이는 별을 단 군인의 모습에 유나는 순간 울음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무슨 일이니?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어? 그의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말투에 경계심이 조금 풀린 유나는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저는 오빠 보러 왔어요. 오빠가 이 부대에 있구나. 이름이 뭐지? 강지훈 이병이요. 그래. 지훈이. 그런데 왜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었어? 혹시 누가 못 살게 굴었니? 그 말에 유나의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면회가 안 된대요. 평일이라서. 저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혼자 왔는데. 할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집에는 아무도 없고 돈도 이제 없는데 오빠를 못 보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나는 울먹이며 가방에서 꼬깃꼬깃해진 편지 뭉치를 꺼내 사단장에게 내밀었다. 이거 오빠가 보낸 편지예요. 오빠도 저희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왜 못 만나요?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아저씨. 이성진 소장은 유나가 내민 편지들을 받아들었다. 어린 동생을 안심시키려는 씩씩한 문체 뒤에 숨겨진 가족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과 걱정이 행간마다 묻어났다. 그는 유나의 이야기를 잠자코 끝까지 들어주었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가출, 그리고 최근 할머니의 사고까지.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삶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야기를 다 들은 사단장은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 대신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당장 강지훈 이병 본부로 데려와.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집무실로 안내해. 따뜻한 것 좀 마시게 하고. 그는 다시 몸을 돌려 굳어있는 당직사관과 위병들을 향해 말했다. 자네들은 나중에 나 좀 보지.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단장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두가 직감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규정을 따른 부하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몬 비정한 규정 그 자체와 그 뒤에 숨어 현실을 외면한 시스템 전체를 향한 분노였다. 사단장 집무실은 유나가 평생 보아온 어떤 방보다도 넓고 위험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태극기와 부대기가 나란히 서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비서실장이 가져다준 따뜻한 코코아를 홀짝이며 소파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유나의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다. 잠시 후 집무실 문이 열리고 꿈에 그리던 오빠 강지훈이 들어왔다. 유나야. 사단장 호출이라는 말에 잔뜩 긴장한 채 달려온 지훈은 집무실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불안감으로 뒤섞였다. 오빠. 유나는 소파에서 뛰어내려 지훈의 품에 와락 안겼다. 두 남매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지훈은 동생의 등이 가냘프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너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왔어? 할머니는? 할머니 어디 계셔? 오빠 할머니 다치셨어. 병원에 계셔. 그 순간 지훈은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자신이 없는 사이 가족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과 그동안 편지로 애써 외면해왔던 불안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다. 두 남매의 재회를 말없이 지켜보던 이성진 소장은 책상 위에 인터폰을 들었다. 인사장교와 지훈 이병 소속 대대장, 즉시 내 집무실로 오라고 해. 곧이어 잔뜩 군기가 든 중년의 중령과 젊은 대위가 집무실로 들어와 칼 같은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부르셨습니까, 사단장님? 이성진 소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책상 위에 놓인 강지훈 이병의 인사기록 카드를 가리켰다. 강지훈 이병.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신청 수차례 기각. 상근 예비역 전환 신청 기각. 사유는 동일. 모친 생존으로 인한 부양 의무자 존재. 내가 제대로 읽은 건가? 네, 그렇습니다, 사단장님. 인사장교가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이 서류도 받겠지. 사단장은 지훈이 제출했던 가정환경 진술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부친 사망, 모친은 10년 전 가출 후 행방불명. 실질적인 가장 역할. 80세 노모와 13세 여동생 부양. 이 내용도 확인했나?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기각했다? 서류상에 어머니 이름이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단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집무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 했다. 대대장이 황급히 나섰다. 사단장님, 규정상 병무청의 판단을 저희가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행정적으로. 규정? 행정? 사단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서슬 퍼런 칼날 같았다. 대대장,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이 뭐라고 생각하나?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었나?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아이는 국민이 아닌가? 병상에 누워 계신 저 병사의 할머니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이 아니냔 말이다. 서류 쪼가리 뒤에 숨어서 정작 보호해야 할 국민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걸 외면하는 게 자네들이 말하는 규정이고 행정인가? 사자후 같은 호통에 대대장과 인사장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인사장교. 네, 사단장님. 자네는 실무자로서 이 병사의 딱한 사정을 대대장에게 보고할 때 규정상 어렵다고 보고했나, 아니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보고했나? 인사장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이성진 소장은 두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남매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부드러워졌다. 지훈 이병. 이병. 강지훈. 지훈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폈다. 고개 들어라. 자네는 아무 잘못 없다.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다. 진작에 너희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해서. 사단장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결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만년필을 뽑아 무언가를 적고 서명했다. 대대장은 들어라. 네. 이 시간부로 강지훈 이병의 보직을 상근 예비역으로 전환한다. 이것은 건의나 협조 요청이 아니다. 사단장의 명령이다. 오늘 중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끝내고 내일 아침 동이 트는 대로 이 아이와 함께 집으로 복귀시켜라.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가는 길 편하도록 차량도 내줘라. 사단장님. 대대장의 눈이 동그래졌다. 사단장의 직권으로 현역병을 상근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차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해 있나? 아닙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사단장은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건넸다. 이걸로 아이와 함께 버스 타고 갈 때 요깃거리라도 사 먹이라고 전해줘. 모든 지시를 마친 그는 지훈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제 군복 입은 군인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라. 그것 또한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복무다. 알겠나?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만 숙일 뿐 다른 말을 잇지 못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벼랑 끝에 서 있던 한 가족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해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를 무렵
강지훈 이병은 전투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동생 유나의 손을 잡고 부대 정문을 나섰다. 부대에서 내어준 차를 타고 속초 터미널로 향하는 길, 남매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과 이틀 전 동생이 절망을 안고 달려왔던 그 길을 이제는 희망을 안고 돌아가고 있었다. 보라매병원에 도착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할머니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날 이후 지우는 신림동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근 예비역으로 남은 복무를 하게 되었다. 낮에는 행정 업무를 돕고 저녁에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렸다. 할머니는 무사히 퇴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유나는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았다.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고단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반지하 방에는 희망이라는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세 식구가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평범한 일상. 지훈에게는 그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다. 그는 가끔씩 강원도 고성 방향의 하늘을 바라보며 이름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한 장군의 얼굴을 떠올렸다. 차가운 규정의 벽을 허물고 사람을 바라봐준 그의 따뜻한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훈은 굳게 믿었다. 서류 한 장이 가로막았던 가족의 길이 사람의 온기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강지훈의 아침은 더 이상 차가운 기상나팔 소리로 시작되지 않았다. 대신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과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할머니의 기척이 그의 잠을 깨웠다. 그는 전투복 대신 낡은 면 티셔츠를, 전투화 대신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그의 출근지는 강원도 고성의 살풍경한 위병소가 아니라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신림동 행정복지센터였다. 상근 예비역으로서 그의 주된 임무는 동대본부에서 예비군 자원을 관리하고 행정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냈다. 동대장과 직원들은 그의 딱한 사정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그를 살갑게 대해주었다. 때로는 동네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거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땀 흘려 누군가를 돕는 일은 그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했다. 특히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의 사연을 접할 때면 그는 서류 너머의 삶을 먼저 보려 노력했다. 차가운 규정의 벽 앞에서 좌절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그는 주어진 권한 안에서 최대한 친절하고 따뜻하게 민원인들을 대했다. 저녁 6시 퇴근이라는 낯선 단어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를 나선 그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편의점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어지는 고된 근무였지만 지훈의 얼굴에는 고성에서의 그늘이 사라지고 건강한 생기가 돌았다. 매일 밤 가족의 얼굴을 보고 잠들 수 있다는 것,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갈 우리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모든 피로를 견딜 수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꾸준한 재활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의 의지의 짧은 거리 정도는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의 가장 큰 기쁨은 매일 저녁 두 손주를 위해 저녁밥을 짓는 것이었다. 지훈이 아르바이트를 가기 전 세 식구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나눠 먹는 시간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었다. 지훈아, 힘들지 않냐?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일하고 내 얼굴이 반쪽이 됐다. 아니에요, 할머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렇게 할머니랑 유나랑 같이 밥 먹으니까 힘이 막 나요. 이게 진짜 사는 거죠. 그 말에 할머니는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을 황급히 훔쳤다. 유나는 오빠가 돌아온 후 예전의 밝고 명랑한 소녀로 돌아왔다. 끔찍했던 일주일간의 악몽은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았지만 그 경험은 아이를 한 뼘 더 성장시켰다. 유나는 오빠의 고생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더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다. 오빠가 선물해준 낡은 MP3는 유나의 보물 1호가 되었다. 오빠를 기다리며 홀로 지새우던 밤에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었던 그 기계를
유나는 잠들기 전 항상 머리맡에 두었다. 한편 지훈과 유나가 떠난 강원도 고성의 22사단에서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성진 소장은 며칠 뒤 사단 예하 모든 부대의 지휘관들을 소집한 화상회의에서 이례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얼마 전 우리 사단에 13살짜리 소녀가 혼자 찾아왔다. 모니터 너머의 연대장, 대대장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단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소장은 담담하게 강지훈 이병과 강유나 양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가족이 해체될 위기에 처했던 상황, 그리고 어린 소녀가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와 부대 정문 앞에서 울부짖기까지의 과정을 들으며 지휘관들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다. 여러분에게 묻겠다. 국가 안보란 무엇인가? 철책선을 굳건히 지키고 적의 도발을 막아내는 것만이 국가 안보의 전부인가?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물론 그것이 우리 군의 제1의 임무임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고 산다. 우리가 지키는 국가란 결국 국민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국민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격오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소장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강지훈 이병의 사례는 비단 우리 사단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대한민국 군 전체가 끌어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일지도 모른다. 규정과 행정편이라는 이름 아래 정작 우리가 살펴야 할 장병들의 삶과 그 가족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가 자문해 봐야 한다. 지휘관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부대의 모든 관심 병사 서류를 직접 검토하라. 서류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보려고 노력하라.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것이 신형 무기를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군의 전투력을 강하게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그의 연설은 지시나 명령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도 무겁게 지휘관들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22사단에서는 복무 부적응 및 고충을 겪는 장병들의 가정 환경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새로운 지원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한 소녀의 눈물이 거대한 철옹성 같던 군 조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다. 지훈의 저녁도 어느덧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 사이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도 집안을 다닐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하셨고 유나는 반에서 1등을 했다는 성적표를 자랑스럽게 오빠에게 내밀었다. 지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은 날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작은 사치를 부렸다. 동네 시장에서 갓 튀긴 통닭 한 마리와 작은 조각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우와, 치킨이다. 유나는 환호성을 질렀고 할머니는 돈 아껴 써야지. 뭘 이런 걸 다 사왔냐고 타박하면서도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다. 세 식구는 반지하 방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행복한 파티를 열었다. 촛불 하나가 꽂힌 케이크 앞에서 유나는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루어져. 유나는 킥킥거리며 대답했지만 그 소원이 무엇일지는 모두가 짐작할 수 있었다. 지금처럼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지훈은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수신인은 강원도 고성의 이성진 소장이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감사함과 다시 찾은 가족의 행복에 대해 꾹꾹 눌러 담았다. 어쩌면 이 편지는 붙이지 못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꿔준 그 은혜를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다. 사단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사단장님의 배려로 상근 예비역으로 전환되었던 강지훈입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다시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제게 가족을 지키는 것 또한 훌륭한 복무라고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성실히 임무를 완수하고 전역 후에는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사단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충성. 편지를 다 쓴 지훈은 창문을 열었다. 신림동의 밤하늘은 서울의 불빛에 가려져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희망의 별들이 가득했다.
지독하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그의 가족은 마침내 따뜻한 빛을 마주하고 있었다. 세월은 묵묵히 흘러 상처를 꿰매고 희망을 틔웠다. 강지훈이 전역한 지 3년, 그가 26살의 청년이 된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신림동의 가파른 언덕에 위치한 한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작은 사무실에서 지우는 한 아이와 마주 앉아 있었다. 삼촌, 그래서 우리 아빠는 언제 와요? 아이는 얼마 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살아가는 꼬마였다. 지우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과거 누군가 자신에게 그랬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서 바쁘신가 봐. 대신 삼촌이, 그리고 여기 있는 좋은 이모들이 우리 오이 씩씩하게 잘 크는지 지켜봐 줄게. 힘들 때마다 언제든 와서 얘기해줘. 그는 이제 사회복지사 강지훈이었다.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며 겪었던 경험들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사회에 되돌려주기로 결심했고 야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 주경야독으로 학업을 마쳤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동네 신림동의 복지관에 자리 잡았다. 그는 서류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진짜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들의 보금자리도 더 이상 눅눅한 반지하가 아니었다. 지훈이 꾸준히 모은 돈과 정부의 청년주택 지원 대출을 받아 같은 동네지만 햇볕이 잘 드는 지상 2층의 작은 빌라로 이사할 수 있었다. 창문을 열면 상쾌한 바람이 들어오는 집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화초를 가꾸는 소일거리를 하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고등학생이 된 유나는 오빠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 끔찍한 시련을 이겨낸 소녀는 누구보다 강하고 현명하게 자랐고 법조인이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큰 꿈을 키우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평온한 궤도에 오른 듯했다. 지훈 역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강원도 고성의 기억을 가끔씩 추억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낯선 전화가 그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강지훈 선생님 되십니까? 저는 국방일보 기자입니다.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모범 청년들을 취재하던 기자가 지훈의 특별한 사연을 듣고 연락해 온 것이었다. 지훈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다. 며칠 뒤 전직 육군 병사, 이제는 이웃의 상처를 보듬는 사회복지사로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가 국방일보 지면과 온라인에 실렸다. 기사에는 그의 군 복무 시절 이야기와 한 지휘관의 배려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복지관으로 한 노신사가 찾아왔다. 잘 다려진 점퍼에 중절모를 쓴 기품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안내데스크에 강지훈 사회복지사를 만나러 왔다고 조용히 말했다. 상담실에서 마주 앉은 노신사의 얼굴을 본 순간 지훈은 숨을 멈췄다. 세월의 흔적이 더해졌지만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그 눈빛을 잊을 리 없었다. 사단장님? 노신사는 바로 몇 년 전 전역한 예비역 육군 소장 이성진이었다.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이제는 사단장 아니야. 그냥 동네 할아버지지. 우연히 신문에서 강 선생 기사를 봤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맞았군. 그는 전역 후 소일거리로 군 관련 소식들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지훈의 기사를 발견했다고 했다. 30년 군 생활 중 가장 보람 있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던 한 병사의 이름이 눈에 띄자 수소문에서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주었구먼. 정말 고맙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신사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이성진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때 차마 붙이지 못했던 편지입니다. 이제야 직접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와 제 가족은 없었을 겁니다. 이성진은 말없이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굳게 닫힌 문을 살짝 열어준 것뿐이야.
그 문을 스스로의 힘으로 활짝 열고 이 길까지 걸어온 것은 강 선생 자신일세. 자네야말로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고 지금은 더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야. 짧은 만남을 마치고 떠나는 이성진의 뒷모습을 보며 지우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잃어버렸던 시간의 한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빌라 계단을 오르자 창문 틈으로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와 유나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문을 열자 오빠 왔다. 하며 달려나온 유나와 어서 오너라 하며 따뜻하게 맞아주는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지우는 오늘 만났던 특별한 손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와 유나는 말없이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차가운 서류 한 장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온정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 불을 밝혔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지훈의 가족이 사는 작은 집에 켜진 등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장교 휴게실에서 휴식 중이던 한 여성을 대놓고 모욕하며 커피 심부름을 시켰던 제7기동군단의 참모장 박진우 준장. 하지만 그녀의 정체가 대한민국군 역사를 새로 쓸 최초의 여성 군단장 한지원 소장임이 밝혀지는 순간 그의 뼛속 깊이 박힌 오만은 강철의 군단을 뒤흔들 거대한 숙청의 서막을 열고야 마는데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인생만세 TV와 함께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강철과 화약 냄새,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땀과 흙먼지가 뒤섞인 공기.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불리는 제7기동군단의 공기는 언제나 그러했다. 북진의 선봉이라는 자부심 아래 수만 명의 장병들은 거대한 강철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곳의 언어는 간결한 명령과 우렁찬 복창이었고 이곳의 논리는 계급과 힘이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금녀의 성역과도 같았던 군단의 지휘부에 사상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은 고요하고 기름진 수면 아래로 던져진 거대한 돌덩이와 같았다. 파문은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그 어떤 포탄의 폭발보다도 거대하고 깊게 퍼져나가며 강철의 부대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다. 그 거대한 파문의 중심에는 군단 참모장 박진우 준장이 있었다. 뼛속까지 야전 군인인 그는 사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엘리트였지만 책상머리보다는 전방의 흙먼지 속에서 구르고 깨지며 별을 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세계에서 군대는 철저한 위계와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거대한 유기체였다. 그에게 있어 전쟁은 숫자로 계산하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피와 살이 튀는 생존의 현장이었다. 그의 세계관 속에서 여성이란 존재는 이 거칠고 무자비한 강철 기계의 일부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연약한 존재로 각인되어 있었다. 행정이나 간호, 보급 같은 후방 지원 병과에서 서류 작업이나 하거나 부상병을 돌보는 보조 인력. 그것이 그가 정의하고 또 그가 군 생활 내내 봐왔던 여군의 한계였다. 그런 그에게 기동군단의 지휘관, 그것도 일개 사단이 아닌 군단 전체, 수만 명의 목숨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군단장으로 여성이 온다는 것은 군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정치적인 쇼이자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에 불과했다. 국방부의 별들이 정치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양성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어떤 짓까지 벌이는지 똑똑히 보고 있는 셈이었다. 전군의 사기를 꺾고 적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끔찍한 인사참사. 박진우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오를 맞추어 움직이는 장병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엄한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저것이 바로 그가 사랑하고 그의 청춘과 인생을 모두 바친 군대의 모습이었다. 질서, 복종, 그리고 압도적인 힘. 그런데 여자라니. 분 냄새와 하이힐 소리가 연상되는 그 단어는 디젤류 냄새와 전차 궤도 소리로 가득한 이곳과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씁쓸한 웃음을 삼켰다.
부디 새로 올 군단장이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가 아니기만을, 그래서 자신과 같이 야전 경험이 풍부한 참모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얌전히 결제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주는 꼭두각시이기를 속으로 바랐다. 그것만이 이 거대한 강철 기계가 삐걱거리지 않고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여겼다. 신임 군단장의 부임일이 다가올수록 사령부의 공기는 더욱 미묘하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장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그들의 대화 속에는 기대보다는 우려와 냉소가 짙게 배어 있었다. 박진우는 그러한 분위기를 애써 외면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차가운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신념과 자부심이 곧 닥쳐올 거대한 변화 앞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시험이 부디 군단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비극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신임 군단장의 부임은 공식적인 취임식에 앞서 비공식적인 부대 순찰로 시작되었다. 불필요한 의전이나 격식 없이 조용히 실무자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전갈이었다. 박진우는 부관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고 속으로 비웃었다. 역시 여자다운 발상이라고 군대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마치 박물관 관람이라도 온 듯한 순진한 생각이라고 폄하했다. 그는 부관에게 최소한의 안내 인력만 배치하고 절대 과잉 의전을 하지 말라고 차갑게 지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만나보지도 않은 상관에 대한 깊은 경멸과 무시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오후 연이은 회의와 산더미 같은 서류 작업에 지친 박진우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장교 휴게실로 향했다. 낡고 삐걱거리는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뻣뻣해진 목을 주무르던 그의 시야에 낯선 여성이 들어왔다. 군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 군기가 바짝 든 군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새로 들어온 군무원이거나 아니면 잠시 민원 업무를 보러 온 외부인일 것이라고 그는 지레짐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거만한 턱짓으로 그녀를 불렀다. 어이 거기. 이리 와서 커피 한 잔만 타와. 피곤해서 그런데 아주 진하게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권위와 하대가 짙게 배어 있었다. 여성은 잠시 그를 돌아보았다. 그 시선에는 놀라움이나 불쾌함 같은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무표정한 그 시선이 박진우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하급자가 자신을 빤히 쳐다본단 말인가.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었다.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정신을 놓고 있나? 당장 가서 커피 타오지 못해.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자 여성은 아무 말 없이 자판기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박진우는 혀를 찼다. 역시 여자들이란 군대라는 조직에 들어와도 본성은 어쩔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잠시 후 여성이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가 무심코 손을 뻗어 커피를 받으려는 순간 그의 눈에 비친 그녀의 손이 유난히 희고 곱다는 생각이 스쳤다. 거친 훈련과 작업으로 단련된 군인의 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모습이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비틀리고 저열한 생각이 여과 없이 터져나왔다. 역시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맛이란 말이야. 안 그런가? 그는 일부러 주변의 다른 장교들도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가 커피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손이 미끄러지며 뜨거운 커피가 여성의 손등 위로 그대로 쏟아져 버린 것이다.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여성이 황급히 손을 뒤로 뺐지만 이미 하얀 손등은 끔찍할 정도로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박진우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사과나 걱정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오만한 방어 기제가 먼저 작동했다. 이런 칠칠치 못하기는 커피 한 잔 제대로 못 옮기나? 쯧쯧. 가서 다시 타와. 이번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에 휴게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두 사람의 눈치만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신임 군단장의 부관인 강소령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볼 겨를도 없이 여성에게 달려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우렁차게 경례를 외쳤다. 필승, 군단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군단장. 그 세 글자는 강력한 충격파가 되어 휴게실에 있던 모든 이들의 고막과 뇌리를 동시에 강타했다. 박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자신이 온갖 모욕을 퍼붓고 커피 심부름까지 시켰던 저 여성이 그토록 자신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신임 군단장 한지원 소장이라는 말인가.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새하얗게 질려갔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고 주변의 모든 소음은 사라진 채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채웠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여성을, 아니 한지원 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손등을 그저 무심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진우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와도 같았다. 그 안에는 분노나 원망 혹은 모욕감 같은 감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서늘하고 날카로운 이성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삐뚤어진 신념이 빚어낸 최악의 첫 만남. 그것은 앞으로 제7기동군단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전주곡에 불과했다. 한지원 소장의 취임식은 간소하지만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사령부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들이 칼날처럼 대오를 맞춰 도열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단상 위에 선 새로운 지휘관에게 쏠려 있었다. 단상에 선 한지원의 모습은 거구의 남성 장군들 틈에서 유난히 작고 가녀려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여는 순간 그 모든 선입견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체구와는 어울리지 않게 낮고 단단했으며 증폭기를 거치지 않아도 연병장 끝까지 울려 퍼질 만큼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취임사에서 거창한 포부나 뜬구름 잡는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정치인들이나 좋아할 법한 미사여구나 상투적인 다짐도 일절 없었다. 대신 그녀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러나 모두가 잊고 지냈던 군의 본질을 꿰뚫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제7기동군단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가 되어야 한다. 패배는 용납되지 않으며 무승부조차 굴욕으로 간주할 것이다. 둘째, 승리를 위해서는 평시의 실전보다 더 혹독하게 훈련해야 한다. 훈련 중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흘릴 피 한 방울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뼈에 새겨야 한다. 셋째, 이 두 가지를 목숨 걸고 해낼 자신이 없는 군인은 지금 당장 군복을 벗고 군대를 떠나라. 이곳은 나약한 자들의 안식처가 아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날카롭게 벼린 칼날과도 같았다.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과 결의는 그 어떤 장광설보다도 더 무겁게 장병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장병들은 새로운 지휘관이 던진 강력한 메시지에 압도되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윽고 터져나온 박수 소리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멋쩍었지만 이내 누군가의 선창으로 시작된 함성과 뒤섞여 하늘을 찌를 듯한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바뀌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단상 아래 귀빈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박진우의 심경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한지원이라는 인물이 가진 사람을 휘어잡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진짜 군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결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법이다. 그녀의 저 단호한 선언이 과연 실체 있는 의지인지 아니면 그저 공허한 말의 성찬에 불과한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휴게실에서의 굴욕적인 첫 만남과 방금 전 연병장을 뒤흔든 그녀의 카리스마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아직 그녀를 상관으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한지원 소장은 군단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을 소집하여 첫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장에 들어선 그녀는 인사말도 건너뛴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기존의 군단 작전 계획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서류 뭉치들 오늘부로 모두 폐기한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술렁였다. 수십 년간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고 보완되어 온 군단의 근간을 부임 첫날의 단칼에 부정해버린 것이다. 작전 참모인 김성훈 대령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명백한 불만을 담아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재고해 주십시오. 기존 작전 계획은 지난 수십 년간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된 우리 군단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충분한 대안 없이 이를 폐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김성훈은 군단 내에서 보수적인 구파 세력의 핵심을 이루는 인물이었다. 그의 말에는 새로운 지휘관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견제와 반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한지원은 김성훈을 잠시 쏘아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김대령, 자네가 말하는 그 검증이라는 것은 책상 위에서 지도와 서류를 가지고 한 것에 불과하지. 전쟁은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니야. 적은 결코 우리가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기존의 작전 계획은 한마디로 말해 겁쟁이들의 계획이야. 적이 먼저 때리기를 기다렸다가 한 대 맞고 나서야 마지못해 반격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작전지도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붉은색 유성 펜을 집어들어 지도 위에 거침없이 새로운 선들을 그어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방패를 버리고 창을 들 것이다. 새로운 작전 개념의 이름은 선제적 공세 방어다.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우리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적의 심장부를 먼저 타격하여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동시에 마비시킬 것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낡은 격언을 우리는 실전에서 증명해 보일 것이다. 회의장에 모인 지휘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기존의 군사 교리를 송두리째 뒤엎는 혁신을 넘어 혁명에 가까운 발상이었다. 누군가는 그 대담함에 감탄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무모함에 혀를 찼다. 박진우는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회전했다. 선제적 공세 방어. 이론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정확한 정보력, 신속한 기동력, 그리고 외과 수술과도 같은 정밀 타격 능력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야만 했다. 과연 제7기동군단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저 젊은 여군단장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휘할 역량이 있는가? 한지원은 지도를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회의장에 앉아있는 지휘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은 박진우에게 와서 멈췄다. 이 중차대한 임무, 새로운 선제적 공세 방어 작전 계획의 수립과 실행 준비는 군단의 2인자인 참모장 박진우 준장이 총괄하도록 하겠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진우에게로 향했다. 그것은 단순한 임무 부여가 아니었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부하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임무를 맡김으로써 그의 능력을 시험하고 충성심을 떠보려는 명백한 시험대였다. 동시에 군단의 실질적인 권력이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왔는지를 모든 이들 앞에서 각인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했다. 박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굴욕감, 분노, 당혹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체 모를 도전 의식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는 단상 위에 한지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억누른 채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박진우는 한지원이 던진 선제적 공세 방어라는 화두를 부여잡고 며칠 밤낮을 잇고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에만 몰두했다. 그의 집무실은 야전 지휘소나 다름없었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식사는 전투 식량으로 때우는 날이 허다했다. 그의 책상과 회의실 벽면은 온갖 종류의 작전 지도와 데이터 분석 보고서들로 빈틈없이 뒤덮여 있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현실을 모르는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고 치부했다. 하지만 연구를 거듭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수록 그는 그것이 결코 몽상가들의 헛된 꿈이 아니란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철저한 준비와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일 수 있다는 확신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머릿속을 채워갔다. 수십 년간 자신의 몸처럼 익숙했던 기존의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었다. 특히 박진우처럼 경험과 관성을 무엇보다 중시해온 보수적인 군인에게는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과도 같은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한지원이라는 젊은 여성 지휘관에게 무능한 꼰대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다는 지독한 오기와 자존심 그리고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군사 전략가로서의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 그를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불편하게 감지한 것은 그의 오랜 동료이자 군단 내 구파 세력의 또 다른 축인 군수참모 황인철 대령이었다. 황인철은 박진우의 집무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박준장 제정신인가? 저 경험도 없는 애송이 군단장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놀아날 필요가 있나? 선제적 공세 방어?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그게 우리 군단의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나? 저 여자는 전쟁을 컴퓨터 게임쯤으로 아는 게 틀림없어. 현실은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일세. 박진우는 잠시 산더미 같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지친 눈으로 황인철을 바라보았다. 황 대령, 우리는 군인이야. 좋든 싫든 상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게 우리의 숙명 아닌가. 그리고 이건 단순히 군단장의 명령이기 때문만은 아니야. 내가 밤을 새워가며 검토해보니 이건 허황된 소리가 아니야. 철저하게 준비만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혁신적인 작전이야. 황인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승산? 자네 정말 미쳤군. 저 여자가 자네를 어떻게 대했는지 벌써 잊었나?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네에게 그런 끔찍한 굴욕을 안겨줬는데 이제 와서 저 여자의 충실한 개가 되기로 작정이라도 한 건가? 자네 자존심은 다 어디로 갔나? 황인철의 노골적인 비아냥에 박진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말 조심하게 황 대령. 이건 개인적인 감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야. 수만 명의 부하들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란 말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차갑고 날카로운 기류가 흘렀다. 황인철은 더 이상 박진우를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곧바로 작전 참모 김성훈 대령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박진우의 예상치 못한 변화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한지원의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은 교활하고도 치명적이었다. 한지원이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군단급 훈련을 의도적으로 실패로 만들므로써 그녀의 리더십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히고 군단 내에서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은 바로 보급, 그 중에서도 기동군단의 생명줄과도 같은 유류였다. 그들은 훈련이 가장 결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여러 가지 사고를 위장하여 유류 보급을 고의로 중단시킴으로써 군단 전체의 발을 묶어버릴 참이었다. 전쟁의 승패가 화력이나 전략뿐만 아니라 보급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군수참모인 황인철과 작전참모인 김성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검은 음모가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검은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박진우는 오직 새로운 작전 계획을 완성하는 데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강철 폭풍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작전 계획 초안을 완성하여 한지원에게 보고했다. 한지원은 그의 보고서를 단 한 장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고 박진우는 막힘없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방어했다. 보고가 끝났을 때 한지원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훌륭하군, 박준장.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야.
이제 자네가 만든 이 계획이 단순한 종이 위의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실전에서 증명해 보일 때가 됐군. 조만간 이 강철 폭풍 계획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겠다. 훈련의 총괄 지휘는 계획을 수립한 참모장 박준장이 직접 맡도록. 또다시 그의 어깨 위에 무거운 책임이 지워졌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느낀 감정은 굴욕감이나 부담감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히려 뜨거운 무언가가 용솟음치고 있었다. 자신의 피와 땀으로 만든 새로운 작전 계획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휘하여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다는 군인으로서의 순수하고도 강렬한 열망이었다. 그는 한지원을 향해 자신의 군인 인생에서 가장 힘차고 절도 있는 경례를 붙였다.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강철 폭풍 훈련의 서막이 올랐다. 동이 트기 전에 어두운 새벽 훈련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 밤하늘을 붉게 가르자 잠자고 있던 제7기동 군단은 거대한 강철의 야수처럼 깨어났다. 훈련의 총지휘를 맡은 박진우는 사령부 지휘통제실의 거대한 전장 상황판 앞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수십 개의 스크린에는 각 부대의 위치와 교전 상황, 보급 현황 등 전장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의 침착하고 정확한 지시에 따라 군단의 주력인 기갑부대와 포병부대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훈련의 초반 국면은 박진우가 밤을 새워 수립한 작전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지휘통제실 내부에는 승리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박진우 자신도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내심 만족감과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작전은 적의 주력 부대를 깊숙이 유인하여 포위 섬멸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임무를 맡은 제1기갑여단이 그의 계획대로 적의 심장부를 향해 맹렬하게 진격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전쟁의 신은 결코 낙관을 허용하지 않는 법이다. 훈련이 중반을 넘어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 무렵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적의 주력 부대를 깊숙이 유인하여 포위 섬멸하기 위해 작전 계획의 핵심적인 임무를 맡고 있던 제1기갑여단이 갑자기 진격을 멈추고 만 것이다. 상황판에 멈춰 선 제1기갑여단의 아이콘을 발견한 박진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즉시 보안 통신망을 통해 제1기갑여단장과 직접 교신을 시도했다. 독수리 하나 여기는 지휘소. 상황 보고하라. 어째서 진격을 멈추고 현 위치에 머물고 있나? 즉시 답변하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단장의 목소리는 당황과 다급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휘소 여기는 독수리 하나. 참모장님 죄송합니다. 보고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단의 전차와 장갑차 대부분의 유류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예비 유류 탱크까지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단 한 발짝도 더 이상 기동이 불가능합니다. 박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유류 부족이라니. 그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유류와 탄약 같은 핵심 보급품의 보유량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모든 부대는 훈련 기간 내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유류를 확보하고 있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예비 유류까지 별도로 비축해둔 상태였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 착오나 실수가 아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거대한 음모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즉시 군수참모인 황인철 대령에게 비상 채널로 연락했다. 황 대령,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제1기갑여단이 유류 부족으로 고립되었다. 당장 비축해둔 비상 유류를 최우선으로 보급하도록. 단 1분 1초가 시급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황인철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태연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참모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방금 전 보고가 들어왔는데 비상 유류를 수송하던 보급부대의 유조차 여러 대가 산악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지금 당장은 보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우회로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박진우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훈련을 방해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고의적인 태업, 즉 반역 행위였다. 황인철과 김성훈. 자신을 회유하려다 실패하자 결국 자신과 한지원 군단장을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이토록 비열하고 끔찍한 공작을 벌인 것이었다. 그의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휘통제실의 낙관적인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싸늘한 절망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다른 참모들과 지휘관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박진우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훈련의 실패는 이제 기정사실처럼 보였다. 제1기갑여단은 적진 깊숙한 곳에서 연료가 떨어진 채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이대로라면 대항군의 집중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전멸하고 말 것이다. 훈련이지만 이것은 군단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실전과 다름없었다. 박진우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거대한 상황판을 응시했다. 자신의 피와 땀으로 만든 작전 계획이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린 현장을 마주하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지휘통제실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지원 군단장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에 완전 군장을 한 상태였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동요하는 기색 하나 없이 얼음처럼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참모장, 현재까지의 상황을 가감없이 보고하라. 박진우는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했다. 그의 보고를 듣는 동안 한지원은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보고가 끝나자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했다. 그리고 이내 눈을 뜨며 지휘통제실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할 만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명령을 내렸다. 제1기갑여단은 현 위치에서 즉시 원형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남은 탄약을 모두 사용하여 적을 최대한 유인히 저지하도록 하라. 그리고 제3기갑여단은 현재 시간부로 예정된 작전 경로를 이탈, 즉시 최대 속도로 우회 기동하여 적의 측면을 타격하라. 작전 참모 김성훈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나섰다. 군단장님, 절대 안 됩니다. 제3기갑여단 역시 곧 유류가 고갈될 것입니다. 지금 우회 기동을 감행하는 것은 병력들을 사지로 내모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한지원은 김성훈을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내가 자네들의 그 더럽고 비열한 속셈을 모를 줄 알았나? 황인철 대령이 사고로 위장하여 빼돌린 유류가 지금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나는 이미 몇 시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3기갑여단에는 내가 자네들 몰래 처음부터 따로 확보해 두었던 비상 예비 연료가 있다. 지금 즉시 그 연료를 사용하여 내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것은 군단장의 명령이다. 한지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 김성훈과 황인철의 얼굴은 그 자리에서 핏기 하나 없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들의 음모를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더 큰 함정을 파고 있었던 것이다. 고립된 제1기갑여단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적을 유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미끼였다. 그리고 진짜 승부수는 아무도 몰래 숨겨두었던 비상연료와 제3기갑여단의 번개와도 같은 우회 기동이었다. 한지원의 서슬 퍼런 명령에 따라 제3기갑여단은 비밀리에 공급받은 비상연료를 가득 채우고 맹렬한 속도로 기동을 시작했다. 한편 제1기갑여단이 곧 전멸할 것이라고 오판한 대항군은 승리를 확신하며 모든 전력을 한 곳에 집중하여 맹공을 퍼붓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대항군의 전혀 예상치 못한 측면에서 수백 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강철의 폭풍처럼 몰아쳤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대항군의 지휘 체계는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전세는 단숨에 그리고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박진우는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는 이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광경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한지원의 대담한 결단과 한수 앞을 내다보는 치밀한 계획이 만들어낸 교과서에도 실릴 법한 완벽한 승리였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저것이 바로 진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한지원이라는 인물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경외감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저 정치적인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장의 판도를 뒤엎고 군단을 승리로 이끌고 있었다. 그의 오랜 편견과 오만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여군단장으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위대한 지휘관이 서 있을 뿐이었다. 강철 폭풍 훈련이 제7기동군단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린 후 사령부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훈련의 성공을 자축하는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숙청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지원은 훈련 강평회라는 명목으로 군단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을 전부 대회의실로 소집했다. 평소라면 훈련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토론해야 할 자리였지만 그날의 강평회는 사실상의 군사 재판이나 다름없었다. 대회의실의 모든 창문은 가려져 있었고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는 사람의 숨을 턱 막히게 할 정도였다. 한지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녀는 훈련 과정에 대한 형식적인 브리핑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우리 군단 내부에 조국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암적인 존재가 있다는 뼈아픈 사실 또한 확인했다. 그녀의 서늘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리자 김성훈과 황인철의 얼굴은 눈에 띄게 굳어졌다. 한지원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처럼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군수참모 황인철 대령, 작전참모 김성훈 대령. 두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두 사람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한지원은 그들을 잠시 노려보다가 옆에 서 있던 부관에게 눈짓했다. 부관은 대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미리 준비해둔 파일들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황인철 대령이 유류보급 부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충격적인 녹취 파일이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 황인철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뒤이어 김성훈 대령이 대항군 지휘관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훈련 계획의 일부를 유출하는 장면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는 아군의 약점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훈련을 실패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태업을 넘어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한지원이 제시한 증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비밀 계좌의 자금 흐름 내역, 그리고 그들의 음모에 가담했던 하급자들의 자백서까지 그들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쉴 새 없이 화면에 나타났다. 회의장에 모인 모든 지휘관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군대의 명예를 더럽힌 동료들의 추악한 모습에 그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나자 한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적군보다 더 위험한 내부의 적이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삐뚤어진 편견 때문에 수만 명의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자들이다. 나는 군단장으로서 이들을 군법에 따라 최고형으로 엄중히 다스릴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 또한 이들의 음모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자들 역시 한 명도 남김없이 색출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장에는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군단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던 낡은 관행과 부패의 고리를 단칼에 잘라내 버렸다. 동시에 자신의 지위에 도전하는 자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군단 전체에 각인시켰다. 박진우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그는 한지원이 보여준 적에게는 무섭도록 냉혹하지만 자신의 부하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리더십의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성별이라는 잣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참모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로 굳게 결심했다.
한지원의 숙청 이후 제7기동군단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무능하고 부패했던 지휘관들은 군복을 벗었고 그 자리에는 능력과 충성심을 인정받은 젊고 유능한 장교들이 새롭게 등용되었다. 군단은 마침내 한지원을 중심으로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갖춘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부대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박진우와 한지원의 관계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불신과 갈등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군인 대 군인으로서의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자리 잡았다. 박진우는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참모로서 그녀의 혁신적인 전략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동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의도적으로 남쪽 해역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군 수뇌부는 이 사건을 북한의 상투적인 저강도 무력 시위로 규정하고 확전을 방지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제7기동군단 지휘통제실에서 위성으로 전송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던 한지원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그녀의 동물적인 직감과 날카로운 분석력은 이 사건 이면에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해상 도발이 고도의 기만 전술, 즉 우리의 눈과 귀를 동해에 쏠리게 만들어 진짜 목표에 대한 감시를 소홀하게 만들려는 교활한 양동작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적의 진짜 칼끝은 동해가 아닌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수도권을 직접 겨누고 있는 중부전선을 향하고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참모장, 지금 이 시간부로 군단이 운용할 수 있는 모든 유무인 정찰 자산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로 총집중시켜라. 특히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여 적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에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는지 샅샅이 파악하도록 24시간 감시 태세를 유지하라. 박진우는 한지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즉시 군단 정보처의 군단장의 지시를 하달했고 정보 분석가들은 밤낮을 잇고 위성 사진과 감청 정보 그리고 인간 정보를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를 종합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마침내 한지원의 우려가 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하나둘씩 포착되기 시작했다. 북한군 전방 군단의 내부 통신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었고 일부 장사정포 부대들이 야음을 틈타 기존의 갱도 진지를 벗어나 새로운 야전 진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위성에 선명하게 포착된 것이다. 특히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는 신형 300mm 방사포와 전술탄도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의 움직임이 매우 이례적이고 위협적이었다. 한지원은 흩어져 있던 모든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어 마침내 적의 끔찍한 시나리오를 완성해냈다. 북한은 동해에서의 해상 도발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중부전선에서 수천 발의 방사포와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기습 포격 도발을 감행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1차 목표는 군사시설이 아니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주요 도시들이었다. 한지원은 지체 없이 합참지휘부에 자신의 분석 결과를 긴급 보고하고 적이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적의 핵심 도발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는 선제 타격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합참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냉담하고 미온적이었다. 한 장군,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 자네의 분석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불과해. 아직 적의 공격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자칫하면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네. 일단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도록 하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합참의장의 목소리에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관료적인 무사한 일주의가 역력했다. 그들은 눈앞에 명백한 위협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한지원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이대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무능한 합참의 명령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제7기동군단장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을 맹세한 군인으로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해야 했다. 설사 그 결정이 자신의 군인 인생을 송두리째 끝장내버리는 용서받지 못할 항명이 될지라도 그녀는 기꺼이 그 모든 책임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한지원은 박진우를 비롯한 군단의 핵심 지휘관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긴급 소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비장함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지금부터 내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라. 합참은 우리의 선제 타격 건의를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앉아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무참히 희생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그녀는 대형 지도를 가리키며 이미 결심을 굳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적의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 기지는 바로 이 좌표에 밀집되어 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가 가진 모든 화력 자산을 총동원하여 적이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저곳을 먼저 지도상에서 지워버린다. 이 작전은 합참의 승인 없이 군단 고유의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극비리에 진행된다. 작전명은 우리가 이미 성공시킨 바 있는 강철 폭풍, 그대로 간다. 명심하라. 이것은 훈련이 아닌 실전이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합참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선제 타격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군법상 최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항명이었다. 성공하더라도 지휘관의 목이 10번은 더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한지원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때 박진우 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향해 힘차게 경례를 붙였다. 군단장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제7기동군단은 지금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결연한 행동은 다른 지휘관들에게도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원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할 것을 굳게 맹세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조국을 지키겠다는 군인으로서의 뜨겁고도 순수한 결의만이 화염처럼 불타오르고 있었다. 한지원은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부하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을 이해하고 기꺼이 목숨을 함께 걸어줄 든든한 전우들이 곁에 있었다. 좋다. 지금 즉시 강철 폭풍 작전을 개시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제 우리 제7기동군단의 손에 달려있다. 그녀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자 제7기동군단은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강철의 용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군단 예하의 K9 자주포 포문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열렸고 현무탄도 미사일이 지하 경납고에서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을 수놓으며 날아가는 포탄과 미사일의 궤적은 마치 위기에 처한 조국의 운명을 밝히는 희망의 불꽃처럼 보였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밤, 한 여장군의 위대한 결단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다. 강철 폭풍 작전이 개시되었다는 보고가 올라간 직후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한지원의 명백한 항명 사실을 보고받은 합참의장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노발대발했다. 그는 당장 한지원을 직위 해제하고 긴급 체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한편 제7기동군단의 모든 공격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역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군의 통제 불능 상황에 경악하며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한지원은 합참의 후속 명령을 모두 거부한 채 계획된 타격 작전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이 사실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대한민국 전체는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확인되지 않은 온갖 억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일부 언론은 한지원을 개인적인 공명심에 눈이 멀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위험천만한 전쟁광으로 몰아세웠다.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고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전장의 상황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극적으로 반전되기 시작했다.
제7기동군단의 선제 타격이 상상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첩보가 속속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군사위성을 통해 전송된 타격 후의 영상 판독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군단이 발사한 수백 발의 포탄과 미사일이 북한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신형 방사포 진지와 전술탄도 미사일 기지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초토화시킨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밝혀졌다. 우리가 파괴한 미사일 기지에서는 남한의 수도권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자기파 탄두를 장착한 신형 탄도 미사일이 발사 직전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만약 한지원의 결단이 단 몇 분만이라도 늦었더라면 서울 상공에서 EMP탄이 폭발하여 국가의 모든 지휘 통신망과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고 뒤이은 수천 발의 방사포 공격으로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끔찍한 재앙이 현실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북한의 기만 전술과 실제 공격 목표였던 EMP탄의 존재가 전 세계에 알려지자 모든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한지원을 향했던 비난과 의심은 순식간에 경탄과 찬사로 바뀌었다. 그녀는 군의 명령 체계를 뒤흔든 항명 장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 모든 사태가 수습된 후 정부는 한지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녀를 대장으로 진급시키는 동시에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했다. 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그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오를 자격이 충분했다. 그리고 박진우 역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소장으로 진급했고 그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합참의 핵심 참모로서 새로운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합참의장에 오른 한지원은 군의 고질적인 병폐인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낡은 무기 체계를 첨단 시스템으로 현대화하며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녀의 야심찬 개혁은 번번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군의 주도권을 잡아왔던 육군 중심의 군 장성들과 그녀의 개혁으로 인해 막대한 이권을 잃게 된 군수 산업체 그리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예비역 장성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극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언론을 이용하여 한지원이 과거 군단장 시절에 추진했던 특정 무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막대한 뇌물을 챙겼다는 식의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인터넷상의 작은 뜬소문 수준으로 시작되었던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이 붙여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마침내 유력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한지원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온 나라를 뒤흔드는 초대형 권력형 비리 스캔들로 비화되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하며 열광했던 국민들은 이제 그녀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군을 이용한 부패한 군인으로 매도하며 차가운 손가락질을 해댔다. 대통령은 결국 정치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켰고 그녀는 이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외로운 법정 투쟁을 시작해야만 했다. 박진우는 이 모든 참담한 상황을 무력하게 지켜보며 뼈를 깎는 듯한 분노와 자괴감을 느꼈다. 그는 그 누구보다 한지원의 청렴함과 결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비밀리에 자신이 과거에 지휘했던 정보부대의 옛 부하들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정예 요원들을 은밀하게 접촉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대한 음모의 배후를 파헤치기 위한 자신들의 목숨과 명예를 건 비밀스러운 작전에 착수했다. 한지원이라는 영웅이 추악한 음모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그는 결코 좌시할 수 없었다.